정치권 슈퍼위크 마무리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한 주, 다음 한 주 정치권 이야기 전망까지 해보겠습니다. 김준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는 김준우 정의당 비대위원장 이렇게 불렀어요. 잠시 네. 예. 한 6개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했는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뭐 요즘 제가 이제 지난 총선 끝나고 방송이나 이런 거 거의 안 하다가요. 예. 불법 계엄이 되니까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예.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 방송을 좀 나오고 있고 예. 집회도 가고 그리고 개인 유튜브도 좀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김준우의 야망이라는 채널을 하셨더라고요. 네, 무슨 야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제작진에서 그렇게 제목을 지어가지고 혹시 대선 출마하실 야망이신가요? 제가 그걸 9월에 시작했는데 예. 올해 대선을 예상하고 제가 예. 방송을 만들진 않았을 것 같고 예. 어떤 분들은 야 망했다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뜻도 해석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정의당 얘기 뒤에 좀 잠깐 여쭤보고 일단 현안 얘기들 최근에 있었던 현안 얘기들 여쭤볼게요. 일단 헌법재판소 네. 탄핵 선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도 언제 나나요? 일단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에 한덕수 총리 건을 이번 주 월요일에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4월로 넘어가는 거구나. 라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다른 방송에서. 그렇군요. 네, 지난 금요일 날 얘기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모론을 최대한 제거하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헌법재판관들이 공백 상태였습니다. 선고가 날 수 없었죠. 예. 그러니까 심리는 계속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와중에 1월달, 2월달에 계속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계속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한덕수 총리 걸 한다는 건 그걸 3, 4일 텀을 두고 대통령 걸 할 만큼 하느니 몰아서 하지. 그럼 다음 주 안 한다는 거고 3월에도 밀린 사건을 좀 처리해야 되는구나. 예. 이게 결국 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제때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부메랑이랄까? 그게 하나 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후임들한테 너무 일을 다 떠넘길 수는 없잖아요. 일정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어떤 선임자로서의 직업윤리랄까? 이런 게 하나 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많이들 얘기하신 그 줄탄핵이 있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건들도 같이 좀 처리하다 보니까 생겨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이제 요것이 어떤 형태로든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심의와 수기를 거쳐서 8대 0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재판관들이 많이 하지 않을까. 각자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지금 이견이 지금 내부에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징후가 한덕수 총리 파면 선고에서 좀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기각 5, 인용 하나, 각하둘. 네. 정확히 이제 기각도 이제 4-1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1, 1-2로 나뉘는데 네. 거기서 좀 여러 가지 이 헌법재판소 내부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5대3서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한덕수도 8대 0, 윤석열도 8대 0으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거는 기각되는데 8대 0이고 윤석열 대통령 거는 인용되는데 8대 0으로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께 깨진 거예요. 예. 8대 0이 아닌 거예요. 의견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됐어요. 그럼 이게 그 논의와 숙고가 심상치 않다.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랑 비교하면 굳이 따지면 그 당시 이정미 권한대행 재판관까지 나가는 날이 마지막 데드라인이었다면 지금은 문영배, 이미선 두 분의 재판관 임기 만료 시점인 4월 18일 전을 데드라인으로 놓고 예. 조금 넉넉하게 토론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아니냐. 그런 추론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정미 재판관은 퇴임 사흘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추론을 해보자면은 4월 15일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 예. 하지만 저는 이제 일단은 원래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줄 알았는데 목요일 날 그걸 보고 이제 이거는 이번 주는 아니다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4월 4일이 기본값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근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그때까지 안 나서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8인 체제인데 그렇게 되면 6인 체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인 이상이 돼야 되는데 마은혁 재판관은 임명 안 하고 후임도 문영배 이미선 그 후임도 예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똑같은 게
황교안 총리,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또 민주당이 2017년에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헌법이 사실 좀 헌법학자들이 약한 헌법이라고 하거든요. 구조적으로 이 헌법 제도 자체가 완벽하기보다는 운영을 통해서 이 헌법을 강건하게 만드는 쪽이었는데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권한대행 이제 파면이 예를 들어 돼도 그럼 권한대행이 60일 이내 대선 날짜를 지정해야 되는데 네. 대선 날짜를 지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이제 답이 없어요. 뭐 그런 가설들이 있더라고요. 네. 정확하게는 이제 공직선거법상 최소 50일 전에는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일을 지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책임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파면 즉 탄핵을 다시 각오하고 그런 일을 하면 시간이 연장되는 부분에서는 뭐 구조적으로는 대응책이 되게 취약한 부분은 사실이고요. 예. 다만 저는 보수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신 재판관님들도 그러한 실질적인 헌정 중단 사태를 스스로 용인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 훨씬 더 보수적인 재판관님들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도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8대5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런 점을 비추어 보면 너무 나아간 생각이 아닐까. 여의도 화가식 문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예. 아니 일설에서는 헌재가 마비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년 유지설까지 뭐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네.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아마 민주당 쪽에서 다시 한덕수 총리 탄핵을 걸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복잡해지겠죠. 상당히. 그러면은 6인이니까 또 임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선고를 내릴 수가 없는 선고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예. 계속 진짜 그야말로 줄탄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참,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야 되는데.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도 이분이 1970년에 행시 합격해서 지금까지 한 10년 정도 빼고 거의 제 나이만큼이나 공직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2심 이야기 해봐야 되는데 무죄가 나왔어요. 네. 2심에서 무죄. 네.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예상 못했습니다. 네. 1심에 그렇게 중형이 나올 거를 예상을 못했고 1차적으로 아시다시피 방송가에 떠도는 분들은 그 당시도 뭐 사실 벌금 80만 원 설이 이제 다수설이었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 무죄 나오긴 어려울 텐데 이 사건의 맥락상 당선 무효용 피선거권 박탈까지 가는 것은 좀 맞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또 과도하게 징역형이 나왔고 근데 문제는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을 때 2심에서 무죄가 나온 확률은 정말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무죄냐 유죄냐를 다투는 거 말고 유죄가 나온 상황에서 2심을 예측하라고 하면 여기서 무죄 확률을 예측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율은 거의 뭐 5% 이내일 거예요. 뭐 이데일리라는 언론사에서 3년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직선거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사사건 그거를 1심 유죄, 징역형 유죄, 2심에서 무죄 나온 확률이 1.7%라고 하더라고요. 뭐 황운하 의원도 근데 그런 케이스 아닌가요? 뭐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도 이제 지난주에 변호사들끼리 집회 갔다가 이제 저녁을 먹다가 요 이재명 대표 변호하는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랑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그 전까지는 7대3으로 유죄를 받는데 6대4로 낮췄어요. 이거 일리가 있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맥락적인 거랑 법리적인 거랑 두 개 쪼개서 좀 보면 좋겠는데 맥락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는 사실은 정치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지 이게 부패 범죄나 이런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이런 걸로 피선권 날리는 게 맞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 있고요. 근데 이제 판결문 자체만 보면 이게 1심에서 차라리 벌금 예를 들어 500이 나왔다가 2심에서 벌금 80으로 떨어뜨리는 건 쉬운데 유죄에서 벌금 80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좀 더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무죄로 가신 것 같은데 그 논리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결과는 피선권과 박탈은 과도하다는 거였지 이게 전부 무죄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걸리는 포인트가 한 2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포인트 2개를 다 넘기는 이재명 대표가 넘기는 어렵다고 봤는데 재판부에서 2개 다 허들을 넘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금 2개 포인트가 그러면은
저기 사진 협박, 조작과 관련된 사진 조작과 문제과 얘기. 직무유기를 운운하면서 협박했다라고 하는 논리 이제 두 개잖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인데 사실은 이제 그 직무유기 협박과 관련해서 그 법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를 봐서 다소 중간에 말하자면 허위나 과장된 게 포함됐더라도 그것까지 다 세세하게 디테일해서 처벌할 건 아니다. 이게 원래 이제 허위사실 적시나 이런 거에 관련해 명예훼손 관련해서 이제 원래 구축된 법리인데 이거의 판단은 사실 법관 마음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자유심증. 네, 근데 예. 변호사들은 어떻게 보냐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변호사기 때문에 직무유기, 협박 이런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일반 비변호사, 비법조인이 쓴 것과는 좀 달리 취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그 변호하는 측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 관련해서도 세게 공소기각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 조작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작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평가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없더라도 이 백현동 관련해서 국회증언감정법 그 다음에 이 저기 직무유기 두 개 중에 뭔가 어디선가 하나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그렇게 났고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결론 자체에 불만이 있다기보다 과정의 그 밀도. 근데 예. 그건 이제 순전히 이제 변호사들의 법률가들의 어떤 판단이죠. 이번에 한덕수 아까 말씀드린 그 파면 기각 관련해서도 다수 의견의 결론이 뭔지는 알겠는데 그 예. 논증이 좀 부실하다는 얘기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런 취지에서 알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망연자실 약간 네. 그런 분이더라고요. 네. 예상을 못한 것 같고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정가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이 이제 잘못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2007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민주당에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대위기니까 노무현 정부가 인기가 없고 박근혜 후보가 올라오면 우리가 필패인데 이명박 후보가 올라오면 다수로 저격을 해서 우리가 이긴다. 이 한방론이 있었는데 BBK 다스 뭐 이런 게 있죠. 있었죠. 근데 전혀 먹히지 않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97년, 2002년 이회창 대표 아들 병역비리 의혹 때문에 생긴 건데 예. 그런 세계관이 생긴 건데. 한방론. 네. 근데 사실은 그것도 그때 보면 뭐 단일화 문제라든가 뭐 이인재 후보 분열 문제라든가 이런 게 더 크게 작동한 거지. 그 사건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뭐 저도 그렇게 예상 못했습니다만 조국 대표가 법 2심 유죄가 나왔는데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표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를 너무 연관짓는 세계관 자체, 이거에 올인했던 세계관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오히려 보수가 어떻게 혁신해야 될지, 보수가 대선을 어떻게 마타도어나 네거티브가 아닌 방식으로 대처할지에 대해서 자기 혁신과 그걸 안 하고 있다는 반증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의당 얘기해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정의당 이제 요즘 약간 잊혀진 정당이 된 것 같아요. 원외가 되기도 하고 또 네. 김준우 당시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선을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총선을 진두지휘했는데 원내 진입에 실패를 하고 본인이 책임지고 또 사퇴를 하고 네. 여러 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정의당은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지금 이제 광장에 나오신 분들은 깃발을 보십니다. 예, 계속 이제 집회 있고 광화문에서도 이제 다른 당들과 다 같이 이제 천막을 쳐서 농성을 하고 있고 뭐 어제도 남태령에서 싸우거나 뭐 투쟁에 모두 현장에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원내에 없다 보니까 언론 노출도는 이제 더 현격히 좀 떨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없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번 재보궐선거에도 양산에서 기초의원 후보가 한 명 출마하고 예. 어쨌든 정당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대선 준비도 하고 있다. 근데 그 전직 이제 정의당에서 의원을 하셨던 분들 상당수가 또 민주당에 최근에 입당하고 뭐 네. 그러면서 정의당에서 약간 비판 성명도 내고 뭐 막 복잡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배진교 추혜선 뭐 이런 분들이 예. 윤소아 의원이 이제 민주당으로 건너가셨죠. 진보정당에서 민주당으로 건너간 역사는 몇십 년 역사라서 예.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의원을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간 적은 아마 없었던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선 좀 유감스러운 점이 있죠. 네, 저 비대위원장 하라고 전화하셨던 배진교 의원님 같은 경우 저로서는 좀 네. 당시 원내대표 네. 하셨던 네. 예. 저로서는 약간 황망한 마음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대선 이번에 그러면은 후보 냅니까 정의당? 제가 뭐 지금 사실은
부채상환위원장 역할만 하지 예. 당무에 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바는 아닌데 그냥 한 명의 당원으로서 들으면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예. 이제 들었는데 뭐 TV 토론 출전권이 남아 있어가지고 TV 토론 출전권은 어떤 조건일 때 남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부 리그 출전권이 있고 2부 리그 출전권이 있는데 1부 리그 출전권이라는 건 이제 의석이 5석 이상 있거나 지난 선거라 하면 뭐 지방선거 혹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지지율이 3% 이상인 정당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5% 이상 나오는 후보 요 조건이면 대통령 선거에서 3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이 1부 리그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출전권을 줍니다. 공직선거법에 있는 규정이고요. 근데 지금 5석 이상 안 되고. 네. 3%를 안 됐고. 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선 때는 못하고 대선 직후에 있었던 22년 6월 지방선거의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의당 지지율이 4%였거든요. 지난번 총선 때도 안 되고 3%가 그리고 그런데 지방선거에는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전을 하면 뭐 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5명 그 외에 지금 5% 이상 나오는 대선 잠룡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로 1부 리그가 토론회가 출전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이거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수 중도 보수 정당이다 민주당 이렇게 하면서 쫙 오른쪽으로 갔거든요. 뭐 넓게 쓰는 거죠. 그렇죠. 뭐 지금 조선일보 칼럼은 빈집털이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근데 정의당을 포함해서 진보 정당들이 제 몫을 못하니까 좀 쉽게 안심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그건 민주당의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민한 선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별로 이제 왼쪽 사이드 한국 사이의 왼쪽 사이드의 그 레프트 윙어가 대선 토론에 또 너무 없으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상상력이 질식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선 자체가 목적이 되긴 어렵겠지만 진보 정당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어떤 아젠다 노동이나 인권이나 뭐 차별 금지 이런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서 좀 아젠다를 던지는 그런 장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증세를 좀 이야기하는 책임감 있는 정치 세력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모두들 감세만 양당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다. 손은 누가 키우냐?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김준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에 한번 또 모셔서 다른 얘기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준호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